관객들의 함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웸블리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고 거대한 파도가 되어 무대 위 단 한 사람에게로 쏟아져 내렸다. 수만 개의 조명과 레이저가 밤하늘을 수놓았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녀의 상징인 은색 가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가면 아래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만 알았다. JIA. JIA는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 9만 명의 관중이 숨을 죽이고 열광했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실험적인 전자음악은 기존의 어떤 장르로도 규정할 수 없었다. 때로는 폭풍처럼 격렬했고, 때로는 심해처럼 고요했으며, 때로는 우주의 탄생처럼 신비로웠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듣는 이의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앨범은 발매될 때마다 수백만 장씩 팔려나갔고, 그녀의 콘서트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초 만에 매진되었다. 평론가들은 그녀를 음악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가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언론 인터뷰에 응하거나 가면을 벗고 대중 앞에 선 적이 없었다. 그녀의 신비주의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전설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마지막 곡의 강렬한 비트가 웸블리 스타디움을 뒤흔들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암전 속에서 JIA는 소리 없이 무대 뒤로 사라졌다. 잠시의 정적 후 9만 명의 관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JIA, JIA, JIA. 그 함성은 런던의 밤하늘을 가득 메웠고 세상의 중심이 바로 이곳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한 소녀의 버려진 이름 서지아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가 스스로 창조해낸 위대한 이름 JIA를 외치고 있었다. 무대 뒤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 찬 대기실에서 JIA는 마침내 가면을 벗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방금 전까지 수만 명을 지배하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없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매니저이자 유일한 친구인 레오가 생수를 건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정말 최고였어요. JIA. 웸블리의 전설로 기록될 무대라고요. 하지만 JIA는 대답 대신 타월로 얼굴의 땀을 닦아낼 뿐이었다. 그녀에게 관객들의 환호성은 더 이상 뜨거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증명하는 차가운 데이터와 같았다. 그녀의 성공은 철저한 계산과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은 거추장스러운 사치에 불과했다. 그녀는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이후로 그렇게 살아왔다. 레오는 그녀의 침묵에 익숙하다는 듯 화제를 돌렸다.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한 음악상의 공식 발표문이 떠 있었다. 비엔나 글로벌 뮤직 어워드.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음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시상식이었다. 좀 의외의 소식인데요. 비엔나에서 올해부터 현대음악 프로듀서 부문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JIA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비엔나. 그 이름은 그녀의 잊었던 과거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단어였다. 그곳은 그녀의 아버지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서진명이 평생을 바쳐 정복하고 싶어 했던 무대였다. 그는 매년 그 시상식에 참석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지만 정작 최고의 영예인 대상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콤플렉스이자 아킬레스건이었다. 레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신설 부문의 가장 유력한 첫 수상 후보로 JIA 당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 말에 JIA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클래식의 심장부라 불리는 비엔나에서 자신들의 전통과 가장 거리가 먼 전자음악을 하는 그녀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였다. 이것은 단순한 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가 변했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녀의 머리투 속에 10년 전 아버지의 경멸의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런 시끄러운 소음 덩어리는 음악이 아니다. 우리 서씨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려거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지는 그녀가 만든 음악을 쓰레기 취급했고 그녀의 재능을 가문의 수치로 여겼다. 그리고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다. 그녀의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언니 서지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외면했다. 이제 세상이 변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갈망했던 그 무대에서 그가 쓰레기라 불렀던 음악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 기회가 온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녀를 버린 세계와 그녀가 만든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전조였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비엔나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차가운 눈동자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레오, 비엔나로 가는 비행기표를 준비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레오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대기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JIA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아직도 수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지 못한 채 그녀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전 세계가 그녀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이름을 듣고 싶었던 단 한 가족은 10년 전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이번 싸움은 음악 시장의 패권을 다투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서지아라는 한 소녀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길고 길었던 전쟁의 마지막 장이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으로 자신을 버린 아버지의 세계를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의 VIP 라운지, JIA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비행기들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고 도착하는 풍경 속에서 그녀의 시간은 홀로 멈춰 있었다. 비엔나, 그 세 글자가 1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혔다. 눈앞의 화려한 풍경은 서서히 빛을 잃었고 그 자리에 춥고 어두웠던 10년 전 어느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기억은 언제나 그녀의 집, 서울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에 있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은 단순한 서재가 아니었다. 수백 년 된 고서들과 위대한 작곡가들의 악보로 가득 찬 서씨 가문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신전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벽에는 가문의 명예를 빛낸 조상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들은 모두 똑같은 근엄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6살의 서지아에게 그곳은 숨막히는 감옥이었다. 그날도 지아는 자신이 작곡한 새로운 곡의 악보를 아버지 서진명 앞에 내밀었다. 클래식의 엄격한 화성악과 대위법 대신 자유로운 전자음과 강렬한 비트가 가득한 악보였다. 그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다.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마에스트로였고 그의 인정은 그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간절했다. 하지만 서진명은 악보를 훑어보더니 경멸의 찬 표정으로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이런 저급한 소음 덩어리를 감히 내 앞에 내밀어? 그의 목소리는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클래식 외의 모든 음악을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저급한 오락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특히 자신의 딸이 그런 쓰레기의 재능을 보인다는 사실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은 가문의 순수한 혈통에 더러운 피가 섞인 것과 같은 수치였다. 어린 지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 꿈을 포기하는 수많은 학생들과는 달랐다. 이것도 음악이에요, 아버지.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는 아버지가 만든 세상 안에만 갇혀 계시는 거예요? 그녀의 당돌한 항변에 서진명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감히 도전한 딸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때 서재 구석에서 바이올린을 조율하던 언니 서지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아보다 2살 위였고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재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였다. 지아야, 그만둬.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잖니. 넌 재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어. 그런 시끄러운 음악으로는 절대 최고가 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 대신 은근한 질투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늘 지아의 천재적인 재능을 질투해왔다. 자신은 피나는 노력으로 얻어낸 것들을 지아는 너무나도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였다. 지아가 전통적인 클래식의 길을 걸었다면 그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아가 엉뚱한 길로 빠지자 지민은 안도감과 함께 우월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만든 질서 안에서 영원히 우등생으로 남고 싶었다. 지아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완벽한 고립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음악적 견해의 차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외쳤다. 저는 제 음악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외침은 서진명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그렇다면 선택하거라. 이 집안의 명예와 내 미래냐, 아니면 그 쓰레기 같은 음악이냐.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 지아는 불타는 뺨을 감싸준 채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다. 선택할 필요도 없네요. 저는 이미 제 길을 정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지아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채 집에서 쫓겨났다. 육중한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굳게 닫히는 순간 그녀와 가족의 모든 인연도 함께 끊어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그녀는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 후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며칠을 버텼지만 가지고 나온 돈은 금방 바닥났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그녀는 몇 번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가족에 대한 지독한 증오심이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음악으로 그들의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리라 다짐했다. 며칠을 헤매던 그녀는 우연히 낙원상가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수많은 악기들 사이에서 그녀는 한 중고 악기점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는 낡은 키보드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남은 돈 전부와 목에 걸고 있던 유일한 유품인 어머니의 목걸이까지 팔아 그 키보드를 샀다.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그녀는 보증금도 없는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 단칸방을 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낡은 키보드의 전원을 켰다.
도움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진 소리는 단순한 음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절망 속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희망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굶주림도 추위도 잊은 채 미친 듯이 건반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멜로디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긴 처절한 절규였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이 알게 될 위대한 이름 JIA가 탄생하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하지만 JIA가 모습을 드러낸 입국장은 기묘할 정도의 고요함이 흘렀다. 그녀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검은 마스크와 챙이 깊은 모자, 선글라스까지 착용해 정체를 완벽하게 숨긴 상태였다. 그녀의 옆에는 매니저인 레오와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슈퍼스타의 귀국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은밀한 입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를 감출 수는 없었다. 그녀가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뮤직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참여한다는 소식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귀국 소식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녀의 동선을 예측하고 공항 출구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새벽의 어둠을 대낮처럼 밝혔다. JIA 10년 만에 귀국인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얼굴을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번 페스티벌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JIA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묵묵히 준비된 차량으로 향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대중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고 그 미스터리가 바로 그녀의 힘이었다. 차가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는 동안 JIA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도시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았지만 공기 중에 흐르는 특유의 냄새와 분위기는 그대로였다. 그녀에게 서울은 영광의 무대가 아니었다. 버려진 자의 상처와 굶주림의 기억이 곳곳에 배어 있는 거대한 상흔과도 같은 도시였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지만 과거의 기억들이 만들어내는 불편한 감정까지 떨쳐낼 수는 없었다. 한편 평창동의 서진명 저택에서는 냉랭한 기운이 아침 식탁을 지배하고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온통 JIA의 귀국 소식으로 떠들썩했지만 서진명과 그의 딸 서지미는 의식적으로 그 뉴스를 외면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진명이었다. 그는 들고 있던 신문을 테이블 위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지며 말했다. 천박한 광대년이 감히 이 신성한 땅을 밟아? 온 나라가 저런 소음 덩어리에 열광하고 있으니 나라의 격이 떨어져도 단단히 떨어졌군. 그의 목소리에는 JIA의 음악에 대한 경멸을 넘어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현상에 대한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서울 국제 뮤직 페스티벌은 본래 클래식과 재즈를 중심으로 한 그가 명예 조직위원장으로 있는 격조 높은 행사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중음악의 비중이 커지더니 급기야 올해는 정체도 불분명한 가면 쓴 전자음악가가 헤드라이너가 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에게 이것은 자신의 영역에 대한 심각한 침범이자 모독이었다. 서지민은 커피잔을 든 채 말없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 역시 이번 페스티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아티스트로 초청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의 무대가 JIA라는 이슈에 완전히 묻혀버릴 것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런 건 그저 한때의 유행일 뿐이에요. 곧 거품처럼 사라지겠죠.
진짜 예술은 영원한 법이니까요. 그녀는 아버지를 위로하는 척하며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었다. 하지만 서진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JIA라는 존재가 가진 파급력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클래식 음악계의 권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었다. 그는 결코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하며 지민에게 말했다. 거품은 터지기 전에 없애버려야 하는 법이다. 내가 왜 이 나라 음악계의 황제로 불리는지 그 철없는 계집애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겠다. 그날 오후 서진명은 페스티벌의 총감독인 최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감독은 오랫동안 서진명의 후원을 받아 그 자리에 오른 그의 충실한 수족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최 감독, 자네도 알다시피 이번 페스티벌의 품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네. 특히 그 JIA라는 친구의 무대는 기술적으로도 너무 복잡하고 안전 문제도 있지 않나? 서진명의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담겨 있었다. 최 감독은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저희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JIA 측에서 요구하는 장비 목록과 전력량이 페스티벌 규정을 한참 초과해서 기술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며 서진명의 비위를 맞추었다. 서진명은 만족스러운 듯이 말을 이었다.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원칙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 규정대로 하게. 문제가 생겨서 공연을 망치더라도 그건 전적으로 그 친구의 책임이겠지. 안 그런가? 그것은 교묘하게 위장된 파괴 명령이었다. JIA의 무대는 최첨단 음향 장비와 조명, 그리고 홀로그램 기술까지 동원되는 복잡한 시스템의 집합체였다. 그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공연이 엉망이 되어버릴 터였다. 서진명은 JIA의 무대를 기술적인 결함으로 위장하여 실패하게 만들고 그녀의 신화에 치명적인 흠집을 낼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적을 제거하는 데 익숙한 남자였다. JIA는 호텔 스위트룸에 마련된 작업실에서 페스티벌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레오에게 말했다. 분명히 방해가 들어올 거야. 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규칙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존재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페스티벌 조직위와의 모든 소통 내용은 문서로 남기고 기술팀과는 2중, 3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진행해줘. 그녀는 마치 체스판의 모든 수를 읽고 있는 것처럼 침착했다. 며칠 후 페스티벌 측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JIA는 예상대로 불참했고 대신 짧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영상 속에서 가면을 쓴 그녀는 서울의 팬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제 음악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짧은 인사말만 남겼다. 그녀의 신비주의는 오히려 기자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서진명이 명예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 기자가 그에게 JIA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마에스트로 서진명 선생님께서는 이번 페스티벌에 JIA와 같은 파격적인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모두가 기다리던 질문이었다. 서진명은 기다렸다는 듯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음악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고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과 순간적인 유흥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울리는 클래식 선율과 그저 귀를 자극하는 기계 소음은 명백히 다른 것이지요. 그는 JIA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누가 들어도 그녀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의 말은 곧 클래식의 황제, 전자음악을 저급한 소음으로 폄하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들로 퍼져나갔다. 서진명의 의도대로 페스티벌은 진정한 예술과 상업적 소음의 대결 구도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는 JIA를 고립시키고 자신의 프레임 안에 가두려 했다. 모든 판은 짜였다. 이제 남은 것은 JIA가 그가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뿐이었다. 서진명의 공개적인 폄하 발언은 JIA를 둘러싼 미디어의 광풍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언론은 클래식 황제와 언더그라운드 여제의 대결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만들어냈고, 대중들은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 열광했다. JIA는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녀는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요새, 즉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펜트하우스에 마련된 임시 스튜디오에서 조용히 자신의 무기를 연마하고 있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개의 음향 채널과 수천 개의 조명, 그리고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홀로그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술 예술이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그녀의 손발이 되어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전문가가 필요했다. 레오는 훌륭한 매니저였지만 기술적인 부분까지 책임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오래된 수첩에서 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10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에 JIA는 아주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소의 차가운 톤으로 말했다. 강준호 씨? 나예요, 서지아.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전화기 반대편의 남자는 숨을 멈추는 듯 했다. 강준호. 그는 10년 전 지아가 세상에서 버려졌을 때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던 유일한 친구였다. 두 사람은 낙원상가 근처의 허름한 라이브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났다. 당시 음향 엔지니어를 꿈꾸던 20살 청년 강준호는 낡은 키보드 하나로 세상을 압도하는 음악을 만들어내던 16살 소녀 서지아의 천재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음악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경했으며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녀의 데모 테이프 녹음을 도와주었다. 그에게 그녀는 동생이자 경이로운 뮤즈였다. 1시간 후 호텔 로비에 나타난 강준호는 10년 전의 풋풋한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에 조금은 지친 듯한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공연 기획사의 음향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지만 학벌과 인맥을 중시하는 업계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JIA가 자신이 알던 그 소녀라는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지아 너 맞구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JIA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준호는 10년 전의 그늘과 고독을 읽어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JIA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번 페스티벌 무대의 사운드 총괄을 맡아줘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엔지니어는 오빠뿐이야.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강준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해야지. 내 음악을 최고의 사운드로 만드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 그는 그녀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그의 순수한 신뢰 앞에서 JIA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 구석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동맹을 얻었다. 한편 서지민은 자신의 연습실에서
바이올린 활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인터넷에는 온통 JIA의 무대를 기대하는 기사들로 도배되어 있었고 정작 자신의 공연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대중들은 그녀의 완벽한 기교보다 얼굴도 공개하지 않는 동생의 신비주의에 더 열광하고 있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질투심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바로 그때 서재에서 나온 아버지 서진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지민아,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대중은 어리석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는 인자한 목소리로 딸을 위로하는 척하며 그녀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때로는 진짜 예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러운 것들을 조금 치워줄 필요도 있지. 그는 JI의 무대를 망가뜨릴 자신의 계획을 지민에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제안했다. 네가 JIA의 기술 사양서 원본을 구해오너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오류가 담긴 가짜 사양서를 만드는 거다. 예를 들면 전압 규격을 살짝 바꾸거나 호환되지 않는 장비 코드를 넣는 식으로 말이다. 나머지는 내가 심어놓은 페스티벌 기술팀장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서지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비겁한 방해 공작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양심이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JIA에 대한 질투심과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그 목소리를 덮어버렸다. 그녀는 늘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억눌러 왔다. 여기서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녀는 영원히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결국 그녀는 악마의 제안에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과거 지아와 함께 알고 지냈던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을 통해 JI의 스태프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거액의 돈을 미끼로 JIA의 무대 설계도와 기술 사양서 원본을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가짜 사양서를 만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며칠 후 가짜 사양서는 최 감독을 통해 페스티벌의 공식 기술팀에게 전달되었다. 강준호는 JIA 팀에 합류하여 본격적으로 무대 준비에 착수했다. 그는 페스티벌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장비 목록을 확인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 우리가 요청한 메인 콘솔이랑 다른 모델이 들어와 있어. 전력 공급량 계산도 좀 이상하고 뭔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어긋나는 느낌이야. 그의 엔지니어로서의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이것이 의도된 사보타주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저 주최 측의 미숙한 업무 처리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페스티벌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균열은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다. 서울 국제 뮤직 페스티벌의 날이 밝았다. 도심의 거대한 공원은 수만 명의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공기는 기대와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해가 저물고 화려한 조명이 켜지자 페스티벌에 막이 올랐다. 여러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지나가고 마침내 서지민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 고고한 백조처럼 우아한 자태로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다. 그녀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음정과 현란한 기교는 그녀가 왜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지를 증명해 보였다. 관객들은 그녀의 연주에 예의 바른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 박수에는
뜨거운 열광이 없었다. 그녀의 음악은 차갑고 아름다웠지만 젊은 관객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열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박물관에 전시된 완벽한 예술품을 감상하는 것과 같았다. 무대 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JIA는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언니는 10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서지민의 무대가 끝나고 드디어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인 JIA의 차례가 다가왔다. 무대 뒤는 거대한 장비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스태프들로 분주했다. 총괄 지휘를 맡은 강준호는 헤드셋을 낀 채 시스템 전체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공연 시작 10분을 남기고 그는 메인 전력 공급 시스템의 계기판에서 아주 미세한 불안정 신호를 포착했다. 그의 온몸에 경고등이 켜졌다.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 로그를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전체 시스템의 전압 설정을 미세하게 바꿔 놓은 것이다. 이 상태로 JIA의 복잡한 장비들이 한꺼번에 가동된다면 과부하로 인해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어 버릴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공연 중단이 아니라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끔찍한 사고였다. 이것은 명백한 사보타주였다. 말도 안 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즉시 JIA의 대기실로 달려갔다. 지아야, 큰일 났어. 누군가 우리 시스템을 망가뜨려 놨어. 이대로는 공연을 시작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JIA가 절망하거나 분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가면을 쓴 채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던 JIA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올 것이 왔군.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이 준비한 진짜 무대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준호 오빠, 당황하지 마. 지금부터 플랜 B로 전환한다. 모든 특수 효과랑 홀로그램 장비 전원 내려 메인 스피커 라인을 제외한 모든 출력 채널도 차단해. 준호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JIA의 무대에서 그 모든 것을 빼면 무엇이 남는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뭘로 공연을 하려고? 그의 질문에 JIA는 자신의 발치에 놓여 있던 낡은 키보드 케이스를 가리켰다. 그것은 그녀가 10년 전 낙원상가에서 샀던 그녀의 첫 번째 악기였다. 저걸로 내 음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공연 예정 시간이 지났지만 무대는 암전된 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관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술적인 문제라도 생긴 것인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바로 그때 무대 중앙에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켜졌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JIA가 낡은 키보드 하나와 함께 홀로 서 있었다. 화려한 무대 장치나 댄서도 없었다. 예상치 못한 단출한 모습에 관객들은 당황했다. JIA는 아무 말 없이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첫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것은 스튜디오 앨범에서 들었던 완벽하고 정교한 사운드가 아니었다. 날 것 그대로의 거칠고 투박한 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분노, 슬픔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즉흥적이었다. 악보도 정해진 순서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손가락이 움직였다. 때로는
폭풍처럼 건반을 내리쳤고 때로는 부서질 듯 여린 멜로디를 연주했다. 모든 시각적인 장치가 사라지자 오히려 그녀의 음악이 가진 순수한 힘이 관객들의 심장을 직접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한 천재의 영혼이 연주하는 처절한 독백을 지켜보았다. 공연의 마지막, 그녀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히트곡인 피닉스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리라는 가사를 가진 이 곡은 전 세계의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송가처럼 여겨지는 곡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연주하는 피닉스는 달랐다. 원곡의 화려한 편곡 대신 오직 낡은 키보드 소리와 가면, 아래서 흘러나오는 그녀의 처절한 허밍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희망이 아닌 잿더미가 되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노래였다.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그녀의 연주는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격렬해졌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음악이 되어 울부짖는 것 같았다. 연주가 끝나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 건반을 누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공연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관객들은 너무나도 압도적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박수를 치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단 한 사람의 외침이었다. JIA. 그 외침을 시작으로 스타디움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함성으로 뒤덮였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경배이자 찬사였다. 무대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지민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완벽했던 연주는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자신의 비겁한 계략이 오히려 동생에게 전설적인 무대를 만들어주는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JIA의 전설적인 무대가 끝난 후 페스티벌의 남은 열기는 오직 그녀의 이름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일면과 온라인 포털 메인 화면은 가면을 쓴 JI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기술적 결함을 예술로 승화시킨 천재, 가장 원초적인 음악으로 서울을 울리다. 언론은 그녀에게 온갖 찬사를 보냈고 대중은 그녀의 서사에 열광했다. 그녀는 단 하룻밤 만에 단순한 뮤지션을 넘어 역경을 딛고 일어선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영웅의 서사가 밝게 빛날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악당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이었다. 평창동 서진명 저택의 아침은 묘지의 침묵처럼 차가웠다. 서진명은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인터넷에 올라온 딸의 공연 영상을 수십 번이고 돌려보았다.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모욕감과 이해할 수 없는 분노로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오히려 그녀에게 가장 빛나는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그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녀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힘이었다. 그가 평생을 소음이라 폄하했던 그 음악이 수만 명의 영혼을 뒤흔드는 것을 보며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JIA의 교활한 쇼맨십과 대중의 어리석음 탓으로 돌렸다. 서재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서지민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 역시 밤새 잠 못 이루며 동생의 성공과 자신의 처참한 패배를 곱씹어야 했다. 아버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서진명은 대답 대신 들고 있던 크리스털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서재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내년의 어리석은 짓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다. 겨우 그 정도의 계집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해? 그는 모든 분노를 지민에게 쏟아냈다.
지민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폭언을 견뎌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제2IAEA에 대한 질투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참을 분노를 터뜨리던 서진명은 이내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평생을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노예한 사냥꾼이었다. 정면 대결에서 졌다면 이제는 뒤에서 비수를 꽂을 차례였다. 그는 더 이상 JIA의 음악을 공격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그녀 자신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의 완벽한 신화에 더러운 흠집을 내고 대중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비엔나 시상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만약 그곳에서 JIA가 수상이라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져 버릴 터였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비밀리에 사용하던 대포폰을 꺼내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 기자. 하지만 그는 정식 기자가 아니었다. 그는 돈만 주면 유명인의 약점을 캐내어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폭로하는 언론계의 하이에나로 불리는 남자였다. 서진명은 그날 밤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밀실에서 김 기자를 만났다. 김 기자는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이며 서진명이 내민 술잔을 받았다. JIA라는 친구에 대해 알아봐 주셔야겠습니다. 서진명이 본론을 꺼냈다. 그녀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의 10년. 그 공백의 시간을 샅샅이 뒤져주십시오. 돈, 남자, 혹은 사소한 범죄라도 좋습니다. 대중들이 그녀에게 환멸을 느낄 만한 건덕이라면 무엇이든. 김 기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없는 먼지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서진명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백지 수표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필요한 만큼 쓰십시오. 조건은 단 하나, 비엔나 시상식이 열리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그녀를 재기불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두 사람의 추악한 거래는 그렇게 성립되었다. 같은 시각 JIA는 강준호와 함께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조촐한 성공 축하를 하고 있었다. 준호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정말 대단했어, 지아야. 네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JIA는 가면을 벗은 얼굴로 말없이 창밖의 야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감하며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음악으로 나를 꺾지 못했으니 이제 내 과거를 물고 늘어지겠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 뒹굴었는지 세상의 폭로에서 내 음악까지 더러운 것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JIA는 쓴웃음을 지었다. 오빠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에게 가문의 명예는 종교와 같아.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친딸이라도 악마에게 팔아넘길 사람이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는 반격할 시간이었다. 준호 오빠,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가 내 과거를 파헤치는 동안 우리는 그의 과거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 완벽해 보이는 마에스트로에 가면 뒤에 어떤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모든 위대한 신화에는 반드시 어두운 이면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회색 눈동자가 복수심으로 섬뜩하게 빛났다. 다음 날부터 김 기자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되었다. 그는 지아가 10년 전 살았던 반지하 단칸방부터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클럽, 그녀와 잠시라도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뿌렸다.
그는 지하의 과거에서 추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JIA와 준호 역시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 서진명의 주변 인물들을 수소문하고 수십 년 전에 낡은 신문 기사들과 논문들을 뒤지며 서진명의 완벽한 이력 속에 숨겨진 균열을 찾아 나섰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이막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언론계의 하이에나 김 기자의 추적은 집요하고 치밀했다. 그는 JIA가 10년 전 처음 구했던 반지하 단칸방의 곰팡이 쓴 벽지부터 그녀가 잠시 머물렀던 찜질방의 낡은 수건 냄새까지 그녀의 과거가 묻어있는 모든 장소를 샅샅이 훑었다. 그는 돈을 미끼로 그녀의 옛 지인들에게 접근했고 달콤한 말로 그들의 기억을 헤집었다. 그의 목적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JIA라는 완벽한 신화에 뿌릴 진흙을 찾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번번이 허사로 돌아갔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다. 그녀는 말이 없고 외로워 보였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자신의 음악에 미쳐 있던 소녀였다고. 그녀의 사생활은 텅 비어 있었다. 남자 문제도 금전 문제도 그 어떤 추문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10년은 오직 음악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김 기자는 점점 초조해졌다. 서진명 회장이 약속한 거액의 보수는 건더기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 찾을 수 없다면 만들어야 했다. 그는 JIA가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던 클럽의 전 주인을 찾아가 그녀가 손님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회유했다. 하지만 클럽 주인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를 쫓아냈다. 그 아이는 내가 아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강한 아이였어. 돈 몇 푼의 영혼을 팔아먹는 당신 같은 쓰레기와는 다르다고. 김 기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섰다. 전공법으로는 무리였다. 그는 방향을 틀기로 했다. JIA에게서 먼지를 찾을 수 없다면 그녀가 왜 가족에게서 버려졌는지 그 근원을 파헤쳐 보기로. 같은 시각 JIA와 강준호는 호텔 스위트룸을 거대한 작전 본부로 만들어 놓은 채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서진명이었다. 수십 년간 클래식의 황제로 군림해온 그의 완벽한 이력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막막한 작업이었다. 그의 삶은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모든 기록은 그를 위대한 예술가로 칭송하고 있었다. 단서가 너무 없어 마치 처음부터 신으로 태어난 사람 같아. 준호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들을 뒤지다 지친 듯이 말했다. JIA는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음악을, 그의 영혼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위화감이 있었다. 아니, 단서가 하나 있어. 바로 그의 음악이야. 그녀는 눈을 뜨고 준호에게 말했다. 아버지의 데뷔 교향곡 창세기. 그 곡이 너무 이상해. 창세기는 20대 후반의 무명 지휘자였던 서진명을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전설적인 작품이었다. 평론가들은 그 곡을 천재의 광기가 느껴지는 걸작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JIA는 어릴 적부터 그 곡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의 다른 곡들에서 느껴지는 계산적이고 화려한 기교와는 달리 창세기는 지나치게 날 것이고 슬프고 처절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녀의 직감은 준호를 움직이게 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창세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의 낡은 음악 잡지, 잊혀진 평론가들의 리뷰, 당시 음악계의 가십까지.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자료의 산더미 속에서 의미 있는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 쌓인 국립도서관에 서고 깊숙한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30년 전 발행된 한 대학 음악 저널이었다. 그 저널에는 잊혀진 천재 이수현을 추모하며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이수현. 그는 서진명과 같은 시기에 음악 학교를 다녔던 가난하지만 압도적인 재능을 가졌던 작곡가 지망생이었다. 기사는 그의 음악 스타일을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신의 창조 과정을 닮은 격정적인 선율이라고 묘사했다. 창세기에 대한 평론가들의 찬사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표현이었다. JIA와 준호는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흔적을 미친 듯이 추적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끔찍한 진실과 마주했다. 이수현은 자신의 졸업 연주회이자 데뷔 무대를 불과 며칠 앞두고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작이 될 뻔했던 교향곡의 악보는 사고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리고 몇 달 후 그의 친구였던 서진명이 창세기라는 이름의 교향곡을 발표하며 혜성처럼 데뷔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표절이 아니었다. 죽은 자의 영혼을 훔친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범죄였다. 서진명의 명성은 훔친 재능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JIA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한 불운한 천재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 되었다. 그녀는 반드시 이수연의 악보 원본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만이 서진명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한편 JIA의 뒤를 캐는 것에 한계를 느낀 김 기자 역시 서진명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돈으로 서진명의 옛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매수했고 그들의 입에서 이수연의 유령에 대한 오래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수십 년간 음악계의 뒷골목에서 암암리에 떠돌던 그 소문은 김 기자의 탐욕스러운 본능에 불을 지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김 기자는 JIA와 마찬가지로 이수연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이제 경주는 시작되었다. JIA와 준호는 정의를 위해, 김 기자는 돈과 특종을 위해, 그리고 서진명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같은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비엔나 시상식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진실이라는 이름의 태풍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그 중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누가 먼저 진실의 심장에 닿게 될 것인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밤은 수백 년간 축적된 예술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세계 클래식 음악의 심장부 비엔나 국립 오페라 하우스는 금빛 장식과 거대한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전 세계의 저명한 음악가들과 평론가들, 그리고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인사들이 벨벳 카펫을 밟으며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오늘은 바로 비엔나 글로벌 뮤직 어워드가 열리는 밤이었다. 서진명은 제국의 황제처럼 레드카펫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딸 서지민이 미소를 띤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졌고 서진명은 인자하고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했다. 그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기로 내정되어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갈망했던 클래식의 전당이 마침내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입구의 한쪽 구석에 머물렀다. 검은 정장을 입고 은색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JIA가 군중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기묘한 공백이 흐르고 있었다. 아무도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서진명은 코웃음을 쳤다. 저 천박한 광대가 감히 이 신성한 장소에 발을 들이다니. 하지만
상관없었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전 세계에 공표할 것이고 JIA는 그저 자신의 영광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할 터였다. JIA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이 화려한 풍경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전 강원도의 한 외딴 시골 마을에서 만났던 이수연의 늙은 고모. 그녀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죽은 조카의 유품이 담긴 낡은 상자 하나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그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들과 함께 이수연이 직접 손으로 그린 교향곡의 초안 악보가 들어 있었다. 악보의 여백에는 그의 고뇌와 열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담은 교향곡, 태초가 곧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창세기가 아닌 태초. 그것이 바로 그 교향곡의 진짜 이름이었다. JIA는 그 악보를 보는 순간 죽은 천재의 영혼과 마주하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화려한 축하 공연과 함께 여러 부문의 시상이 이어졌다. 마침내 사회자가 벅찬 목소리로 외쳤다. 다음은 평생을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살아있는 전설에게 드리는 평생 공로상입니다. 마에스트로 서진명.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서진명은 위풍당당하게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기립박수를 보내는 청중들을 향해 감격에 찬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준비해온 연설을 시작했다. 예술가의 영혼은 진실해야만 합니다. 음악은 기교가 아닌 순수한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그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오페라 하우스를 가득 메웠다. 그가 연설을 마치자 청중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JIA는 가면 아래서 차갑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다음 시상 부문이 발표되었다. 올해 신설된 현대음악 프로듀서상. 수상자는 JIA.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장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사람들은 가면을 쓴 이다나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주목했다. JIA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클래식의 성전에 나타난 검은 나비와도 같았다. 그녀는 트로피를 받아들었지만 방금 전에 서진명처럼 감격에 찬 표정을 짓지는 않았다. 그녀는 잠시 청중들을 둘러본 후 마이크에 대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적인 변조를 거쳐 나왔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힘이 담겨 있었다. 음악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가 아닌 한 잊혀진 천재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서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서진명은 자신의 자리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30년 전 이곳 비엔나에서 공부하던 가난한 한국인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세상은 그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혼을 바쳐 교향곡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자신의 데뷔 무대에서 연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JIA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파고드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데뷔를 며칠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수연. 그의 음악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무대 한쪽에 서 있는 서진명을 돌아보았다.
그의 유작이 될 뻔했던 교향곡의 원래 이름은 태초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곡을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JIA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에 두 개의 악보가 나란히 나타났다. 하나는 이수연이 직접 손으로 그린 낡은 악보의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식적으로 출판된 서진명의 창세기 악보였다. 두 악보의 결정적인 소절들이 확대되면서 붉은색 선들이 두 악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젊은 시절 이수연의 흑백 사진이 함께 떠올랐다. 오페라 하우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천 명의 청중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스크린과 서진명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진명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가면처럼 쓰고 있던 인자한 미소가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가 평생을 지켜온 비밀, 그의 명성의 기반이 되었던 거대한 거짓말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JIA는 더 이상 서진명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 속 이수연의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상을 진정한 천재였지만 세상을 너무 일찍 떠나야 했던 작곡가 이수연님께 바칩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트로피를 연단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것은 자신의 수상이 아닌 30년 만에 되찾은 정의를 위한 헌납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아수라장이 된 무대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비엔나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JIA의 폭로가 터져나온 그날 밤 세상은 뒤집혔다. 그녀가 무대 뒤로 사라진 후 시상식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휩싸였다. 청중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웅성거렸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던 방송은 황급히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진명의 위선적인 연설과 JIA의 처절한 진실이 담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서진명은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성과 권위, 존경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그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시상식 위원회는 긴급회의 끝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결정을 내렸다. 그의 평생 공로상 수상을 즉각 취소하고 그를 음악계에서 영구 제명한다는 발표였다. 황제의 대관식은 가장 치욕적인 폐위식으로 막을 내렸다. 그 후 폭풍은 서씨 가문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경멸의 시선뿐이었다. 서진명이 지휘하기로 되어 있던 모든 오케스트라가 계약을 파기했고 그가 총장으로 있던 음악학교는 학생들의 거센 퇴진 요구에 직면했다. 그들의 이름을 내걸고 운영되던 자선재단과 아트센터에서는 후원 기업들이 줄줄이 발을 뺐다. 서씨 가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존경의 상징이 아닌 사기와 위선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재정적인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집에는 압류를 통보하는 붉은 딱지가 나붙었다. 평생을 부와 명예 속에서 살아온 서지민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가 연주하기로 예정되었던 모든 연주회는 취소되었고 음반 계약도 파기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었다. 그저 사기꾼의 딸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JIA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동생의 잔인한 복수가 자신들의 완벽했던 세상을 파괴했다고 믿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JIA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미친 듯이 수소문했다.
그리고 마침내 JIA가 출국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내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비에 젖은 생쥐꼴로 호텔 스위트룸의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준 것은 레오였다. 그는 지민의 광기 어린 모습에 잠시 당황했지만 JIA는 안쪽에서 조용히 말했다. 들어오게 해요. 지민은 방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JIA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면도 쓰지 않은 서지아의 얼굴이었다. 지민은 그 차분한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지민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그래,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한테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이럴 필요까지 있었어? 온 가족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모든 걸 망가뜨려야만 속이 시원했어? 이 잔인한 년,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악을 썼다. 하지만 JIA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망가뜨린 게 아니야, 언니. 나는 그저 불을 켰을 뿐이야. 이미 썩어서 무너져 내리고 있던 집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지민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웃기지 마. 너는 언제나 그랬어. 너는 늘 우리 가족의 불행이었어. 내 그 기괴한 음악으로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했지. 네가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들었더라면, 네가 조금만 평범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모든 게 너 때문이야. 그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원망을 동생에게 돌렸다. 그 말에 JIA는 마침내 천천히 몸을 돌려 언니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회색 눈동자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연민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비에 젖어 흐느끼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한때 자신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가련한 인간인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그림자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언니는 한 번이라도 언니 자신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어? JIA가 조용히 물었다. 아니, 단 한 번도 없지. 언니는 평생을 아버지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인형으로 살아왔어. 내 음악을 질투하면서도 아버지의 세계가 무너질까봐 두려워 진실을 외면했지. 그리고 이제 그 세계가 무너지니까 나를 원망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니라. 그녀는 지민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투명해서 지민은 마치 자신의 더러운 영혼을 발가벗겨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내가 파괴한 건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아버지가 만든 거짓된 신전이지. 그리고 언니는 그 신전의 가장 충실한 신도였고, 이제 신전은 무너졌어. 그러니 이제 그만 울고 내 힘으로 일어서서 진짜 내 삶을 살아. 그럴 용기가 있다면 말이지만 그것은 JIA가 언니에게 건네는 마지막 충고이자 결별의 선언이었다. 지민은 JIA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분노와 원망이 JIA의 차가운 진실 앞에서 힘을 잃고 녹아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비겁함과 공허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JIA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키보드 케이스를 들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흐느끼는 언니의 등을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10년간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소녀 서지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그림자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비엔나의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를 향해 달려갔고 서씨 가문의 비극적인 몰락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하지만 한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었다. JIA, 아니 서지아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마치 격렬했던 무대에 막이 내린 후 텅 빈 객석에 홀로 남겨진 배우처럼 그녀가 머무는 곳은 동해의 이름 없는 작은 해변 마을이었다.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가면을 쓰지 않은 민낯으로 조용한 해변을 거닐었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쓸어내리며 그녀의 발자국을 지우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지워내고 있었다. 10년간 그녀를 이끌어온 동력은 지독한 증오와 복수심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녀의 마음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바다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저 밀려왔다 사라지는 파도를 보며 자신의 삶을 반추할 뿐이었다. 복수는 그녀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무너진 가족,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 그녀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씁쓸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이 증오의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회의감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해변에 앉아 작은 조약돌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다. 그때 마을의 작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이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며칠째 혼자 바다만 보고 있는 외로운 외지인에게 호기심을 느낀 모양이었다. 한 아이가 수줍게 물었다. 누나, 여기서 뭐 해요? 지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소리를 듣고 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소리요? 파도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그러자 지아는 눈을 감고 말했다. 아니, 잘 들어봐.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바람이 모래를 스치는 소리. 이 모든 게 섞여서 하나의 음악처럼 들리지 않니? 아이들은 그녀의 말에 이끌려 조용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아이가 신기하다는 듯이 외쳤다. 와, 진짜다. 진짜 음악 같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사에 지아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낡은 키보드의 건반을 눌렀을 때 느꼈던 소리를 통해 세상을 발견하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그 기쁨을 잊고 있었다. 그녀에게 음악은 복수를 위한 수단이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갑옷이었다. 하지만 아이들과의 짧은 만남은 그녀에게 음악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음악은 파괴가 아닌 치유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오후 그녀는 마을의 낡은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자신의 장비들을 꺼냈다. 그 속에는 10년 전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낡은 키보드도 있었다. 그녀는 키보드의 전원을 켜고 해변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을 연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아침 아이들과 함께 들었던 바다의 소리를, 따스한 햇살의 온기를, 그리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조심스럽게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을 연주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지아이디오는 이전의 어떤 곡과도 달랐다. 격정적이지도 실험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지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난 한 송이 들꽃처럼 조용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서사시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교향곡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을 둘러쌌던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있었다. 몇 주 후 JI의 공식 SNS에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배경은 화려한 무대가 아닌 동해의 고요한 바다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낡은 키보드로 새로운 곡을 연주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음악을 기다리던 팬들은 열광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음악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전의 차가운 분노 대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영상 말미에는 짧은 자막이 나타났다. My encore is for tomorrow. 나의 앙코르는 내일을 향한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음악으로 내일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스타디움 대신 작은 보육원이나 병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자선 공연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처럼 음악적 재능이 있지만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비로운 슈퍼스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예술가로 다시 태어났다. 어느 날 그녀는 강준호와 함께 자신이 후원하는 아이들의 작은 음악회에 참석했다. 무대 위에서 한 아이가 서툰 솜씨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모습에서 지아는 문득 언니 지민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언니의 소식을 수소문했다. 언니는 모든 것을 잃고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만든 무대에서는 실패했지만 자신만의 작은 무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지아는 멀리서나마 조용히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음악회가 끝나고 지아는 노을이 지는 해변을 혼자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이 들려있지 않았다. 그 대신 아이들이 서툰 글씨로 써준 감사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10년간 그녀를 이끌었던 것은 증오였지만 앞으로 그녀를 이끌어갈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전 세계는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외침의 의미는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신비주의나 성공 신화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음악을,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선율을 사랑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버린 가족에게서가 아닌 자신의 음악을 사랑해주는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에도 마침내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